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6 퇴직하신 지 4년이 지난 분인데요. 전주 혁신도시 근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내분은 계세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 분이 하루에 말을 거의 안 하신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문 열었다 닫는 소리, 저녁에 텔레비전 소리, 그게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명절에 내려오면 그때만 반짝 웃음이 나왔다가 아들이 올라가면 다시 조용해지고요. 장기영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엔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하루에 몇백 마디를 했는데 지금은 아내한테 밥 먹었어, 물 가져다 줘, 이것밖에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영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많은 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68%가 하루에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10분도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분도 못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오늘 영상 들으시는 것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게 가족과의 하루 대화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조사에서 대화가 하루 10분 미만인 어르신들이 대화가 30분 이상인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7배 높고 치매 위험도가 1.9배 높았다는 겁니다. 말을 잃으면 뇌가 먼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말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죽입니다. 어떤 말은 자식이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자식이 전화기를 내려놓게 만들죠. 나이 들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의 법칙 12가지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드릴 거예요. 75분이 걸리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의 법칙입니다.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시절엔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할 여유가 없었죠.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저녁에나 들어오고 회사에서는 성과 내야 하고 집에서는 아버지 남편 역할 해야 하고 말이란 게 힘들 때 먼저 사라집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밖에서 하던 말투를 집에서도 쓰는 거죠. 지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말,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 214쌍을 2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의 유형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그룹은 하루 대화에서 긍정적 반응이 부정적 반응보다 5.2배 많았어요. 반대로 불행하다고 응답한 그룹은 그 비율이 0.7배 수준이었습니다. 즉,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더 많은 거죠. 그게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저녁 배우자가 밥을 차렸는데 아무 말 없이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다. 아니면 음식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 국이 좀 짜지 않아 반찬이 어제 먹던 거네. 이런 말이었다면요.
음식을 차린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그냥 먹어도 아무 말이 없고 뭐라 해도 뭔가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니까요. 처음엔 참지만 이게 반복되면 밥상을 차리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려줘도 감사한 줄도 모르는데 뭐하러 신경 쓰나.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올해 69이세요.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는데요.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딱 한 가지요. 밥상 차려줄 때 남편이 숟가락 들면 그 순간에 오늘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서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봤더니 남편 표정이 뭔가 달랐대요. 그냥 그렇군 정도였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먼저 텔레비전을 끄고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던데 내일 어디 나가볼까 라고 했답니다. 한영자 씨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선생님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거 3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하시더라고요. 말은 반응을 낳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먼저 건네느냐가 상대방에서 어떤 말이 돌아오느냐를 결정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언어 상호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말에는 따뜻한 말이 돌아오고 차가운 침묵에는 차가운 침묵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 세대는 말로 감사와 따뜻함을 표현하는 연습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왔어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딱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밥상 받으시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요. 자, 첫 번째 법칙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의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작동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고맙다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안 내면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표현해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네요. 이 세 마디가 우리 가족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분은 아닌지 살짝 생각해 보세요. 모임에 나가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 아이고, 나 젊었을 때는 내가 회사 다닐 적에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딸이 저쩌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을수록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거든요. 살아온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충동을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정신의학팀의 연구가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모임 380개를 18개월 동안 관찰했습니다. 모임에서 특정 개인이 전체 대화 시간의 40% 이상을 독차지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친밀감 점수가 첫 달엔 높았다가 6개월 후에는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말 잘한다고 좋아하다가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해주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대일 법칙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이야기를 2가지 이상 들어라. 그리고 들을 때 반응을 해줘야 해요.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이런 반응들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백채널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한테 나 지금 이야기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주에서 등산 모임을 20년 넘게 하고 계신 오승환 씨, 울산 출신이시고 올해 70이에요.
20년 된 모임인데 어느 해부터 멤버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요. 형이랑 있으면 내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형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오승환 씨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름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많은 게 문제였던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승환 씨는 모임에서 의식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번에 어디 다녀왔어? 손주들은 잘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답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해줬어요.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모임 멤버가 줄었던 게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기존 멤버들이 새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오승환 씨 곁에 있으면 뭔가 편하다, 말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정작 오승환 씨는 이야기를 덜 한 건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나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두 번째 법칙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꺼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나가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요. 그 다음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개 끄덕이면서요. 세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미안합니다. 내가 틀렸어요. 이 두 가지예요. 왜 못할까요? 창피해서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더 그러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강해 보여야 하고 틀리면 안 되고 어른은 항상 옳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는데 안 틀렸다고 버티는 사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네, 맞습니다 하고 비위를 맞춰요. 그게 진짜 존경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어른이 먼저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그 어른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그 그룹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4배 높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 올해 71이세요. 큰아들과 수년 동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결혼 장소 문제로 크게 다퉜는데 박정숙 씨가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셨대요. 결혼식은 어떻게든 치러졌는데 그 이후로 아들이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게 됐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네가 틀린 거 맞아.
그 말에 박정숙 씨가 화가 나면서도 밤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았대요.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아들이 잘 안 받았어요. 3번 만에 받았는데 박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때 엄마가 고집 피운 거 미안해. 결혼식은 너희들 거잖아. 엄마가 너무 나섰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목이 메는 소리로 아니야 엄마. 그때 엄마 마음도 이해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2년 만에 첫 번째 진심 어린 대화였대요. 미안하다는 말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상대 마음보다 크다는 증거예요.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3번째 법칙 기억하세요.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 6글자가 굳어있는 관계를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가지 말의 법칙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법칙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법칙을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좁혀드리는 게 오늘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먼저 감사의 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60대 이상 세대는 사실 감사라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자라왔어요. 부모님도 그러셨고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말없이 견디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에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어색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연습이 덜 됐을 뿐이에요. 인간의 뇌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뇌 영상 연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감사의 말을 받는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됐는데요. 그 활성화 수준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즉, 감사의 말을 들으면 뇌가 실질적인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감사의 말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올해 67이에요. 남편과 함께 노부부로 지내고 계신데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줘요.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남편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영희 씨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의식하고 남편이 커피를 가져다 줄 때 여보 고마워요 했대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저녁 설거지를 했대요. 남편이 설거지를 자진해서 한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대요. 감사의 말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더 많이 주고 싶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져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더 많이 기여하고 싶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말에도 레벨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 중간 레벨이 덕분에 좋았어요. 이고 가장 높은 레벨이 구체적인 감사예요. 예를 들어 단순히 고마워요가 아니라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요. 이 구체적인 감사가 상대방한테 가장 깊이 박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의 어떤 부분이 상대방한테 의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감사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 눈에 띈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어요. 오늘 청소를 해줘서 집이 개운해요. 어제 내 이야기 들어줘서 마음이 풀렸어요. 이런 것들이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이 더 진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작은 걸 봤다는 게 상대방을 정말 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과 듣는 척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대부분이 실은 듣는 척을 해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속으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대화하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했지만 다들 느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짜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진짜로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눈을 맞춰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상대방 눈을 봐요. 눈을 맞춘다는 건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라는 신체 언어예요. 둘째, 끄덕여요. 그렇군요. 이런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내줘요. 이게 상대방한테 계속 듣고 있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셋째, 요약해서 반응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하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진짜 듣는 것의 핵심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고령의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감과 대화 패턴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룹의 고독감 지수가 2.2배 낮았고 삶의 만족도 점수가 1.9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자주 만나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고요.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이신데 동네 미용실 단골이에요. 거기서 미용사 언니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대요.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가위소리 사이사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이렇게 반응해 준대요. 그랬더니 미용사 언니가 한영자 씨 오시는 날을 좋아한다면서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준다고 해요. 듣는 것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요. 자,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특히 오랫동안 가족의 어른 역할을 해오신 분들 또는 직장에서 리더였던 분들이 이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리더는 틀려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에고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에고가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에 더 집착해요. 자기 약점이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에고가 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단계로 나눠서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 두 번째 단계가 감정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이렇게 두 단계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꺼번에 미안하다고 하려면 뭔가 이유를 설명하고 싶고 그 설명이 구구절절해지면서 오히려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이에요. 며느리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작은 일로 다퉜는데 임경자 씨는 항상 그게 며느리 잘못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 상황에서 엄마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말에 임경자 씨가 밤새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지난번에 내가 그 말을 해서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하다. 총 11글자짜리 말이었는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라고 했대요. 임경자 씨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어깨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뭔가가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쌓인 긴장이 말 한마디로 풀리거든요. 그 긴장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엔 네 번째 법칙, 솔직함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약해 보이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솔직한 말을 막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솔직한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요. 솔직함이 친근함을 만들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기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다는 안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서로 솔직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편하고 가장 깊은 관계예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장 보람있게 여기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서울 아산병원 고령의학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를 물었더니 꾸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관계가 1위였어요. 척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씨, 64시예요. 예전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항상 괜찮아, 나는 별거 없어, 이렇게만 했대요.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데 그걸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권순애 씨, 너 요즘 진짜 어때? 솔직하게 말해봐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말에 권순애 씨가 처음으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라고 말했대요. 친구 반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친구도 사실 나도 그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대요. 그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고 그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솔직함이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거죠. 이제 칭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법칙 확장이에요. 우리가 칭찬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칭찬하면 상대방이 우쭐해진다거나 내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는 칭찬을 아끼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인 관계에서 칭찬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성인을 칭찬하면 버릇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팀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와 아무 반응도 못 받을 때를 비교했어요.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그룹의 활동 지속 기간이 2.6배 길었고 다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1.8배 높았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참여도를 이 정도로 높이는 거예요. 칭찬에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말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의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습관을 가지면 그게 쌓여서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해요.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씨 62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만 봤는데 한 가지 바꿔봤어요. 한 번씩 뭔가 좋은 걸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꽃무늬 원피스가 화사하네요. 오늘 향수 향이 좋은데 어떤 거예요? 아, 짐이 많으시네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이요. 그 말들이 엘리베이터 30초 안에 나누는 건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홍영희 씨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래요. 칭찬은 눈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진짜로 보지 않으면 칭찬할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대방을 제대로 보게 만들고 제대로 보면 좋은 점이 보이고 좋은 점이 보이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6번째 법칙도 더 파고들어 볼게요. 현재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존재가 의미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나는 지금도 의미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과거로 증명하는 것보다 현재로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해요.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씨 68이에요. 손녀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야기를 나누러 와요. 예전엔 손녀가 공부 이야기를 하면 최미경 씨가 우리 때 공부 이야기, 엄마 어릴 때 고생했던 이야기 같은 걸 꺼냈는데 손녀가 점점 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요. 손녀가 어떤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어려운 거야? 더 이야기해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녀 이야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니까 손녀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이제 손녀가 주말에 가끔 최미경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한대요. 할머니, 오늘 시간 있어 하면서요. 현재에 집중한다는 게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꺼낼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상대방이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우리 경험이 궁금해졌을 때 꺼내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져요. 궁금하지 않은데 주는 정보는 잔소리가 되고 궁금할 때 주는 정보는 지혜가 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예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말 표현하기, 잘 들어주기, 미안하다 먼저 말하기. 이 3가지만 해도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4번째부터 드릴게요. 4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전화하시면 주로
어떤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밥은 먹었냐? 요즘 힘들지는 않냐?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걱정이 담긴 말들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나이든 부모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맙긴 한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전화의 목적이 내 근황 묻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 구별이 안 될 때 자녀들은 슬쩍 전화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화의 시작을 바꾸는 거예요. 통화 시작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야, 나 지금 심심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들리냐고요? 솔직하게 들리죠.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외롭다, 이야기하고 싶다. 이걸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다는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뭔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편하게 받아들여요.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올해 74시시고 딸 둘이 있으세요. 둘 다 서울 사는데 전화가 뜸했대요. 그래서 통화 방식을 바꿔봤어요. 예전엔 밥 먹었어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큰딸한테 전화해서 야, 엄마 오늘 심심해서 전화했어. 딸이 잠깐 멈췄다가 엄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대요. 아니 그냥 심심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자 딸이 웃으면서 엄마 솔직하네 하더니 30분을 이야기했대요.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더니 이번엔 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엄마 나도 심심해서 전화했어 하더래요. 심심하다는 말이 왜 통할까요? 그건 요구가 없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이유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편한 관계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냥 있어도 좋은, 그냥 이야기해도 좋은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한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법칙 정리할게요. 솔직한 말은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심심해서 보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게 자녀와의 관계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법칙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죠. 주변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분들은 칭찬을 잘해요. 구체적인 칭찬이요.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뭐가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임상심리팀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칭찬의 효과를 분석했어요. 막연한 칭찬, 예를 들어 오늘 좋아 보여요. 잘 입으셨네요. 이런 말과 구체적인 칭찬, 오늘 파란색 옷이 얼굴색에 잘 어울려요. 오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런 말의 효과를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체적인 칭찬을 받은 그룹이 막연한 칭찬을 받은 그룹보다 대화 지속 시간이 평균 2.3배 길었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의향이 78%로 막연한 칭찬 그룹의 5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왜 구체적인 칭찬이 더 효과적일까요? 구체적이면 진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제대로 봤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막연한 칭찬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나한테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 차이가 관계를 만드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63이시고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세요. 거기서 다른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를 시도해 보셨어요. 옆에 앉는 분들의 뭔가 달라진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머리 새로 하셨어요. 잘 어울리세요. 오늘 손수건이 예쁜데 어디서 사셨어요? 옷이 밝은 색인데 기분이 좋아 보여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상대방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보면서 재미가 붙었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자리에 앉으려고 들어가면 분들이 여기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엔 김순자 씨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다들 어디 갔어? 오늘 안 왔나? 이러면서 찾았다고 해요. 김순자 씨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을 제대로 봤고 본 것을 말해준 것 뿐이에요. 5번째 법칙 정리합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좋다, 잘하셨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지, 무엇이 잘 된 건지를 콕 집어서 말해주세요. 그 구체성이 진심처럼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질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오래 있고 싶어집니다. 6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그때는, 젊었을 때는 이런 말들이에요. 우리 60대 이후 세대에게는 살아온 이야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소중하고 그 경험들이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과 방식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손주가 요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때는 학교가 얼마나 멀었는지 아냐? 겨울에 눈 속에서도 걸어 다녔어. 아지 몇 댁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주 입장에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로 바뀐 거잖아요.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 매번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손주가 이야기를 잘 안 꺼내요. 이야기 꺼내면 또 할머니 옛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조부모와 손주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조부모가 손주의 현재 이야기에 집중해서 반응하는 그룹과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주로 꺼내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손주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빈도가 전자그룹에서 2.9배 높았고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는 응답도 현재 대화 집중 그룹에서 63%인데 비해 과거 경험담 위주 그룹에서는 29%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뒤로 미루고 손주 이야기, 자녀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씨, 올해 73이세요. 손주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전엔 방학 때 찾아오면 1박이나 2박만 하고 가려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손주가 이야기할 때 절대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지 않기로 한 거예요.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만 반응해 줬대요. 그랬더니 이번 방학에 손주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할머니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황정임 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6번째 법칙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 우리 경험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걸 꺼낼 타이밍은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해 주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어른의 대화 습관입니다. 7번째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조언 타이밍입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해봐. 그때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해받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비판받았다고 느낄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사회의학 연구팀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원하냐는 질문에 68%가 공감과 이해라고 답했고 조언이나 해결책이라고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7명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해요.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 해결책을 주려고 하죠.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씨, 올해 77이세요. 아들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오복순 씨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에 오복순 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장 그만두지. 그래, 어차피 나중에는 애들 봐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리 하셨어요. 그냥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어쩐지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 이런 반응만 해줬어요. 아무 해결책도 안 드렸어요. 30분쯤 이야기하고 나서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오복순 씨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며느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오복순 씨한테 먼저 연락을 한대요. 어머니 오늘 잠깐 올라가도 돼요 하면서요. 7번째 법칙 정리할게요. 조언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세요.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잠깐 뒤로 미루고 먼저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거 쉽지 않았겠어요. 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열려야 우리 말이 들어갑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공감이 먼저, 해결책은 그 다음이에요. 이제 7번째 법칙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공감하는 말에 대해서요. 공감과 동의는 달라요.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거고, 동의는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었겠다고 공감하는 게 상대방 행동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이 있었겠구나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감하는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는 건 상황에 대한 판단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감정은 언제나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감정이 맞든 틀리든 간에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감정을 이름 붙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힘들다, 외롭다, 무서웠을 것 같다, 짜증났겠다 이렇게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외부화돼서 다루기 쉬워진다는 게 심리학적 원리거든요.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넣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무서웠겠다, 억울했겠다, 섭섭했겠다, 이런 말들이요. 이 감정 언어가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주 근처 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68이신 남성분이에요. 아내가 오랫동안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지쳤다고 하셨대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예전이었으면 무슨 소리야, 치료를 왜 포기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달리 했어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지쳤구나. 그 말을 한 뒤에 둘이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대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시간이 지난 몇 달 중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대요. 공감이 치료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있어요. 8번째 법칙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요. 우리가 이름을 안 부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름 대신 다른 호칭을 써요. 여보, 친구야, 언니, 형, 이런 것들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호칭들도 친밀함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요. 왜 이름이 특별할까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여보라고 부르면 배우자라는 역할을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역할로만 불려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역할들이 소중하지만 그 역할 전에 우리는 개별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으로서 불리는 경험이 줄어들수록 자기 자신으로서의 정체감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고령화 연구 자료가 있어요. 사회적 정체감,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노년기 우울증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정체감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였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작은 역할을 해요.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씨 72이에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20년을 알았는데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냥 야, 이봐 이렇게만 했던 거죠.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박형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가 뭔가 좋은 표정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박형 했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너 오늘 왜 이름 부르냐 했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좋아 보였대요. 그 이후로 임종수 씨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친구 이름을 꼭 불러요. 그게 뭔가 대화를 더 진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9번째 법칙, 비밀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게 왜인지 아세요?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재미있어서요. 남의 이야기는 흥미롭거든요. 둘째는 그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나와 듣는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예요. 공통된 비밀을 알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요. 그런데 그 친밀감은 가짜 친밀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 못하겠네. 남의 이야기를 옮길 때 얻는 건 일시적인 재미와 표면적인 친밀감이에요. 잃는 건 그 사람의 신뢰,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신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손해예요. 입을 무겁게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알게 되면 어떻게 느낄까 또 생각해 보고요. 그 생각 하나가 충동을 막아줄 수 있어요.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66이에요. 동네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옮기지 않기로 유명해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서영순 씨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를 꺼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요. 서영순 씨한테는 말해도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쌓여서 서영순 씨는 그 모임에서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비밀을 지킨 게 외모도 재산도 아닌 관계라는 자산을 만든 거예요. 10번째 법칙.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에 대해 더 이야기할게요. 심리학에서 내면의 비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이도 많은데 이게 뭐야? 예전엔 이것도 잘했는데 이런 말들이요. 이 내면의 비평가가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내면의 비평가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내면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면의 비평가가 또 실수했네 라고 하면 내면의 친구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라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이 자기 위안이나 자만하고는 달라요. 자기 연민은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게 내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기 연민과 노년기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자기 연민 수준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유지율이 1.8배 높고 사회적 활동 참여도도 2.3배 높았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원주에 사시는 나영옥 씨 68이에요. 간병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이 힘들 때 자기 자신한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 오늘도 고생했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알아야지. 이 말을 매일 저녁 퇴근길에 속으로 한대요. 그러면 어깨가 좀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나영옥 씨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11번째 법칙,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고 싶다, 사랑해,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세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아서예요. 부모님이 그런 말을 잘 안 하셨고 학교에서도 그런 표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뚫고 말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젊을 때는 행동이나 표정으로도 많이 전달이 됐는데 나이 들면서 표정이 줄어들고 행동도 줄어들면서 말이 유일한 전달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무리 크게 느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2번째 법칙, 덕분에에 대해 더 이야기할게요. 덕분에라는 말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더 잘 쓸 수 있어요. 덕분에는 세 가지가 연결돼요. 어떤 결과, 그 결과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좋았어요. 함께 와줘서 용기를 내서 그래서 덕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덕분에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요. 덕분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이 나오자고 해줘서 덕분에 기분 전환이 됐어요.
오늘 밥이 맛있다. 차려줘서 덕분에 잘 먹었어요. 오늘 기운이 좀 난다. 어제 전화해줘서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에 덕분에를 붙이면 일상의 모든 좋은 순간이 함께한 사람 덕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관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법칙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상대방이 한 것을 알아준다는 거고, 잘 들어주는 건 상대방 이야기를 중심에 놓는 거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거고, 솔직한 말은 상대방과 대등하게 대하는 거고, 칭찬은 상대방 좋은 점을 보이게 해주는 거고, 현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공감은 상대방 감정을 주인공으로 두는 거고, 이름을 부르는 건 상대방의 개별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비밀을 지키는 건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고, 덕분에는 상대방을 공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법칙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직장도 없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중요해요 라는 걸 말로 표현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체력, 직함, 사회적 위치. 그런데 잃어가는 것과 달리 더 커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말의 깊이예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말 한마디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달라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미안해와 20년을 살아온 사람의 미안해는 무게가 달라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사랑에는 그 세월만큼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강력해요. 그 말의 힘을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내일 전화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그 한마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말을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직 여기 계신 한 말의 기회는 계속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이 지식 한 상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7가지 말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둘째, 잘 들어주세요. 셋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세요. 넷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여섯째, 현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일곱째, 공감이 해결책보다 먼저입니다. 이 7가지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배우자, 자녀, 손주와의 관계를 바꾸는 법칙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더 넓은 관계, 친구나 모임,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번째 법칙입니다. 나이 들수록 모임이 중요해지죠. 직장을 나오고 나면 만남의 공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등산 모임, 노래 교실, 복지관 모임, 종교 모임 같은 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중심이 되고 어떤 분들은 점점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법칙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젊을 때는 직장에서 매일 불렸는데 퇴직하고 나면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고령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모임 100개를 1년 동안 관찰했어요. 모임에서 상대방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교했더니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이 모임 내에서 중심 역할을 맡을 확률이 2.8배 높았고 그 사람 부재 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응답이 76%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자신이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 되는 거죠. 제주에 사시는 백종현 씨, 올해 78이에요. 바둑 모임에 10년째 나가시는데 어느 날부터 의식적으로 멤버들 이름을 대화 중에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냥 말할 때 영철 씨, 오늘 좀 어때요? 영수 씨, 지난번에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하는 식으로요. 처음엔 뭘 그런 걸 신경 쓰나 싶었는데 멤버들 반응이 달라지더래요. 오는 날이면 기다리는 눈치였고 한 번 못 나가면 전화가 왔대요. 이름 하나가 관계를 그 정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8번째 법칙 기억하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야기할 때 상대방 이름을 넣어서 말해주세요. 영수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 씨,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모임의 중심으로 만들어줍니다. 9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친구나 지인이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버린 경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뭔가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돌아 들어온 경험,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한테는 2번 다시 속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입이 무거운 사람,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입이 무겁다는 평판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그게 진짜 깊은 관계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성을 물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내 비밀을 절대 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2위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고요. 말 잘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건 순위권에 없었어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이시고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세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신명숙 씨는 그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대요. 재미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참았어요. 그냥 내가 들은 걸로 끝냈죠. 그 다음 달에 그 아주머니가 신명숙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신 집사님한테는 뭔가 마음이 놓여요. 다른 분들한테는 못할 말도 신 집사님한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신명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길 잘 했다고 생각했대요. 9번째 법칙 정리합니다. 들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세요.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참는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시간 문제예요. 10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우리 자신한테 하는 말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속으로 하는 말이요. 아이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이가 이게 뭐야? 예전엔 이런 것도 잘했는데, 이런 말들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뭘 새로 시작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 계속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90명을 2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내면의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그룹과 부정적인 내면의 말이 많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긍정적 자기 대화 그룹의 인지 기능 유지율이 부정적 그룹보다 2.1배 높았고 우울 증상 발생률은 반대로 1.7배 낮았습니다. 속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 뇌 건강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연구팀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분이에요. 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던 분이요. 제가 한 가지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나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유치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해보셨대요. 어떻게 됐냐면은 아침에 거울 앞에서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아 보이더래요. 어느 날 아내한테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디 나가볼까요를 먼저 꺼냈다고 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영 씨가 먼저 말을 건넨 거였어요. 10번째 법칙 정리할게요.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을 바꾸세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해볼 수 있어. 이제 늙었지가 아니라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뇌는 말에 반응합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뇌를, 내 행동을, 그리고 내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법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의 법칙을 아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어색함이거든요. 처음에 어색한 건 당연해요. 새로운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말 습관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새로운 언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21일에서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즉, 한 가지 말 습관을 의식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반복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이 가장 어렵고 어색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만 버티면 2번째 주가 조금 쉬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3단계로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오늘 고른 한 가지 법칙만 집중하는 거예요. 12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딱 하나만요.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 또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 감사 표현이 가장 쉬울 것 같으면 오늘 저녁 밥 먹기 전에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이름 부르기가 좋을 것 같으면 오늘 전화할 때 상대방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언제 어디서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아침 식사 때 또는 전화할 때 또는
저녁에 배우자 옆에 앉을 때 이렇게 특정 상황을 정해두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상황이 트리거가 되어서 그때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실행 의도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게 막연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행동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실행 의도를 가진 그룹이 그냥 의학만 있는 그룹보다 실제 실천율이 3.1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을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상대방 표정이 밝아졌다. 내가 이름을 불렀더니 상대방이 기분 좋아 보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알아채면 내가 한 게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이 다음번에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여러분, 잠깐 제가 몇 가지 연습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저녁 밥을 먹고 나서 배우자한테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예요. 오늘 밥이 맛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밥이 맛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오늘 차려준 거 느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오늘 깍두기가 특히 맛있었어요. 잘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한테 전화를 걸 때예요. 예전엔 밥 먹었어로 시작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야, 나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이 말이 다예요. 밥 먹었어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도 덜하고 자녀 입장에서도 편해요. 걱정이 담긴 게 아니라 보고 싶었다는 게 담긴 말이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응,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두 문장이요. 더 할 필요 없어요.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해결책도 조언도 아직 필요 없어요. 이 두 문장이 상대방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요. 손주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이걸 하면 손주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더 잘 알게 되고 손주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과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요. 다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새 옷을 입고 왔을 때예요. 그냥 좋네요가 아니라 오늘 재킷색이 얼굴색이랑 잘 어울리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상대방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세대의 말에 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60대, 70대 분들이 자라면서 들어온 말들 있잖아요. 사내는 울지 않는다. 어른이 참아야지. 말 많으면 망신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말들이 우리의 표현 방식을 제한했죠. 감사를 말 안 해도 알겠지. 미안하다고 하면 어른 체면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부끄럽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새 시대에 맞는 말의 방식이에요. 더 표현하고 더 들어주고 더 인정해주는 방식이요. 그게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가 몇이든 바꿀 수 있어요. 뇌는 나이 들어도 새로운 패턴을 배울 수 있거든요. 삼성 서울병원 뇌신경과학연구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새로운 언어 습관 학습 가능성을 연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언어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그 학습 속도가 30대와 비교했을 때
약 1.4배 느렸지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느리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이 든 그룹에서 새로운 언어 습관을 배운 후의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언어가 더 많은 삶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서 더 진심 어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연구팀은 분석했어요. 나이 든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그 말 뒤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청년의 사랑해와 할아버지의 사랑에는 무게가 달라요. 청년의 고마워와 70을 넘긴 분의 고마워가 주는 느낌이 달라요. 그 무게, 그 깊이가 여러분 말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 지식한상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법칙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요. 그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한테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보고 싶다는 말을 해봐야겠다. 고맙다는 말을 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요.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마디 건네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말 한마디로 가족이 더 자주 전화하고 손주가 더 오래 머물고 친구가 더 자주 찾아오는 그 변화가 오늘 그 한마디에서 시작해요. 우리 모두 함께 그 말을 시작해봐요. 여러분의 말이 빛이 될 겁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말들로 가득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해야 작동합니다. 속으로만 고마워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두 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모임의 중심이 돼요. 먼저 물어보세요. 세 번째,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 말이 관계를 살려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심심해서 전화해서 이 솔직함이 편한 관계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어떤 점이 좋은지 콕 집어 말해주세요. 여섯 번째, 현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일곱 번째, 공감이 먼저, 해결책은 그 다음이에요. 힘들었겠다. 한마디가 마음을 열어요. 여덟 번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요. 아홉 번째, 들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세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열 번째,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뇌를 바꿔요. 11번째, 감정을 말로 꺼내세요. 보고 싶어, 사랑해.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빛납니다. 12번째, 덕분에를 자주 쓰세요. 그 말이 상대방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이 12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에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1년 뒤에는 여러분 곁에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노후를 만들어요. 따뜻한 말이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좋은 말 습관이 실제로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8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사회적 대화의 질이 인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나 친구와 의미 있는 대화를 주 3회 이상 나누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게 뭔지 정의를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듣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주고받음이 있는 대화, 즉 서로 말하고 서로 반응하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였어요. 혼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사람과 사람이 진짜로 교감하는 대화여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근육처럼요. 근육도 안 쓰면 빠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는 영역, 상황을 판단하는 영역, 적절한 반응을 고르는 영역이 모두 동시에 작동해요. 이게 뇌의 가장 좋은 종합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과 거의 안 하는 사람의 5년, 10년 후 차이가 그 42%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게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싸고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관계까지 좋아지는 치매 예방법이 바로 매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일상 관찰 공유하기예요. 오늘 뭔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 그걸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슈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 오늘 산책하다가 이런 걸 봤어. 이게 대화의 가장 쉬운 씨앗이에요.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 반응에 또 반응하면 돼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억에서 꺼내기예요. 상대방과 함께 한 좋은 기억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저기 어딘가 갔을 때 기억해. 그때 날씨가 참 좋았었지. 이런 말이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공유된 기억은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미래 계획 이야기하기예요. 다음에 어디 가보고 싶다. 이번 봄에는 어디 나가볼까. 이런 미래 이야기가 현재의 활력을 줘요. 아직 기대할 게 있다는 느낌, 앞으로 함께할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두 사람을 현재에 더 살아있게 만들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씨 68이에요. 아내와 저녁마다 하는 게 생겼어요. 오늘 하루에서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요. 텔레비전을 끄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이런 게 기억에 남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별거 없어서 오늘 국수가 맛있었어. 같은 이야기도 나온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작은 공유가 매일 쌓이는 거니까요.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요즘 대화가 많아졌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한 지 4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대전에 있는 정태영 씨 74이에요. 합창단 활동을 수년째 하고 계신데요. 합창단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더 좋다고 하세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멤버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정 선생님이 있으면 연습이 즐거워요. 정태영 씨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수고했어요. 한마디 해준 거였대요. 그게 전부인데 그 말이 사람을 모이게 했던 거예요. 말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게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씩 아프거나 멀어지는 상황에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에서 발표한 장기 연구가 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 35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사회적 연결의 질이 높은 그룹, 즉 가까운 관계가 3명 이상이고 주기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38% 낮았어요.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38%예요. 담배가 수명을 줄이는 것처럼 고립이 수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따뜻한 관계가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말이에요. 오늘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가 수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걸 챙기세요. 식습관, 운동, 영양제, 병원 검진. 그런데 말의 습관이 건강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씨, 73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처음 나갔대요. 거기서 처음엔 낯설어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라고요. 유성철 씨가 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도 처음엔 여기 오기 어색했어요 라고 했대요. 그 한마디가 유성철 씨의 어색함을 녹여줬어요. 그분 덕분에 계속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대요. 모임 날짜를 기억해주는 사람, 새로 온 분한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유성철 씨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게 그 첫 번째 말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말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한 사람이 먼저 건넨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몇 단계를 거쳐 예상치 못한 사람한테까지 닿을 수 있어요.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이 들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 기억이 사라지는 거, 혼자 남겨지는 거, 이 두려움들이 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혼자 남겨지지 않으려면 관계가 있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이 있어야 하고, 좋은 말 습관이 뇌 건강을 지켜주고, 뇌 건강이 기억을 지켜주고, 건강한 뇌가 몸 건강도 지켜줘요. 말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걸 선택하신 거예요. 변화하겠다는 선택이요.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지식한상은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풍요로운 관계, 따뜻한 일상을 위해 계속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1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말이 있어요.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들이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했던 분들도 나이 들면서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색해질까요? 이게 쑥스럽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쑥스럽게 배웠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조사해 보면 보고 싶었어,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사랑해, 이런 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듣고 싶은 건 아는데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표현 안 하면 상대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관계도 조금씩 차가워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고령정신건강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65세 이상 부부 160쌍을 3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감정 표현 언어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그룹과 거의 안 하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감정 표현 언어를 자주 하는 그룹에서 부부 모두의 주관적 행복감이 1.8배 높았고 우울 증상 발생률은 그 그룹에서 0.4배 낮았습니다. 즉,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울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63이에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 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쑥스러워서요. 어느 날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함께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신동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직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딱 그 말이었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대요. 신동식 씨도 당황해서 왜 우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 말 30년 동안 기다렸어 했대요. 그 말 한마디를 위해 30년이었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보고 싶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들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짤막하게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어색할 거예요. 목이 막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뚫고 나온 말이 가장 진심으로 들립니다. 어색하다는 건 평소에 안 해봤다는 거고, 안 해봤는데 했다는 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11번째 법칙 기억하세요. 감정을 말로 꺼내세요. 보고 싶었어. 고마워. 사랑해. 이 말들은 나이 들수록 더 빛납니다. 젊을 때는 그냥 표정이나 행동으로 전달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말이 아니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12번째 마지막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이 아마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덕분에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이요. 이게 왜 법칙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말하나요? 잘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를 넣으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 기쁨이 상대방 것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혼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병원 온 배우자한테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함께한 게 의미 있었구나. 내가 도움이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복지팀 연구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의 심리적 효과를 분석했어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혼자 표현할 때와 덕분에를 넣어 상대방과 공유할 때를 비교했더니 덕분에를 들은 사람의 자기 효능감, 즉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평균 67%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의향이 2.4배 높아졌습니다. 덕분에라는 말 하나가 상대방을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씨, 올해 75이에요. 복지관 동아리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계세요. 담당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그 시간에 문정순 씨가 나서서 동아리를 이어갔어요.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때
동아리 멤버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문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문정순 씨가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왜냐고요? 덕분에라는 말이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 확인이 사람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덕분에는 큰 일에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도 쓸 수 있어요. 그 커피 덕분에 오전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기운이 났어요. 그냥 있어줘서 덕분에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덕분에들이 모여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법칙 기억하세요. 덕분에를 자주 쓰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있어준 사람한테 덕분에를 붙여서 말해주세요.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오늘 하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12가지 법칙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해야 작동합니다. 밥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주세요. 두 번째, 많이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세 번째,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네 번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심심해서 전화했어. 이 말이 가장 편한 관계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어떤 점이 좋은지 콕 집어 말해주세요. 여섯 번째, 현재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일곱 번째, 공감이 먼저, 해결책은 그 다음이에요.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열어요. 여덟 번째,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은 존재를 인정받아요. 아홉 번째, 들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세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열 번째,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뇌를 바꾸고 관계를 바꿔요. 11번째, 감정을 말로 꺼내세요.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빛납니다. 12번째, 덕분에를 자주 쓰세요. 그 말 하나가 상대방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 것 하나요. 그게 바뀌면 다음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습관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가난한 시절 버텨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 고생의 세월이 말없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괜찮아요. 나이 들수록 말의 힘이 커집니다. 우리가 입에서 내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두고 친구를 더 자주 오게 만들고 손주가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퍼져나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올 거예요. 말은 돌아옵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이 반드시 따뜻함으로 돌아와요. 그게 말의 법칙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법칙이 어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말은 습관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쁜 말버릇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반복하다 보니 그게 된 거죠. 그 말버릇이 지금 어떻든 간에 오늘부터 다른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묵묵히 일하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어려움을 견디는 것, 그 가르침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힘이 되어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힘에 말의 힘을 더할 때가 됐어요. 묵묵히 희생하는 것에 더해서 그 마음을 말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해주세요. 배우자한테 함께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주세요. 친구한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해주세요. 그 말들이 지금까지 안 해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어색함을 뚫고 나온 말이 가장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도, 힘도, 시간도 젊을 때만 못하죠. 그런데 말은 달라요. 나이 들수록 우리 말이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의미 있어져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위로는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위로와 무게가 달라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어머니의 감사합니다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평생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의 무게를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그들한테 필요해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한테 감사와 사랑을 직접 말로 표현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자녀와 손주의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랫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바꾸면 자녀와 손주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그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가족으로 번져나가요.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한마디가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퍼져나가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어요.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관계의 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자녀한테, 친구한테, 배우자한테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다는 걸 함께 알아가면 좋겠어요. 댓글에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12가지 중에 어떤 법칙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또는 이미 이런 말을 해보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요. 그 경험들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지식한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 관계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여러분이 계시는 한 저도 계속 여기 있을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따뜻하게 함께 잘 살아봐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말 한마디로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12가지 법칙이 전부 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 잘 들어야 한다는 거,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 습관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로 미루면 어제 들은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느꼈을 때 오늘 하는 거예요. 방법도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분, 아마도 배우자나 자녀분이겠죠. 그분한테 오늘 이 영상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재밌는 영상 하나 봤어. 말의 법칙 12가지에 관한 거였어. 이렇게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오늘 배운 법칙 하나를 써보세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씨앗이 돼요. 거창한 시작이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한마디, 그게 전부예요. 내일 또 한마디, 그 다음날 또 한마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한 달 뒤에 여러분 주변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행동의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했어요. 결론이 이랬어요. 첫 번째 시도를 그날 바로 한 그룹이 며칠 뒤로 미룬 그룹보다 한 달 뒤 지속 실천율이 2.7배 높았어요. 오늘 바로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2.7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바로 가장 가까운 분한테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또는 오늘 어땠어요? 또는 보고 싶었어. 딱 한마디요.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함께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봐요. 말 한마디씩 하루하루 함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전쟁 이후의 가난, 그 속에서도 자식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우리 세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말 하나 바꾸는 것쯤이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이겨냈으니까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모두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더 따뜻한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이 따뜻해지고 우리 이웃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달라져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그 변화를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말 한마디씩이요. 우리 지식한상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말을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내가 말을 바꿔도 상대방이 바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예전에 우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엔 이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하게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응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달라져요. 한 달이 지나면 더 달라져요. 상대방이 새로운 우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따뜻한 말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면 우리 관계가 변해요. 그 변화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가진 힘이 있어요. 그건 인내심이에요. 힘든 세월을 견뎌온 우리잖아요. 말 한마디 바꾸는 것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을 해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내용의 핵심을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말은 뇌를 살려요. 매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어요. 감사하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덕분이에요. 이 말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모아줍니다. 말은 수명을 연장해요.
따뜻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게 수십 년의 연구로 증명됐어요. 그리고 말은 나이 들수록 더 강해져요. 우리 세대의 말 한마디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누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가 지금 자녀한테 하는 따뜻한 말이 그 자녀의 자녀한테도 전해져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면 그 손주들도 나중에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말 습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따뜻한 말을 시작하면 우리 가족의 다음 세대가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이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유산을 만들어 봐요. 오늘 한마디부터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